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은 두 분입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서울의 윤세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야구 팬들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너튜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외국인 선수 했었는데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코너 선수. 근데 진짜 날씨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잘 던지고 있어요, 지금. 화요일 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화요일 날 좀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날이 좀 기온이 한 13도, 14도 정도 14도 정도 됐던 것 근데 같은데. 그날 5이닝 3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최근 이 화요일 경기 전에 코너 선수가 한 3경기 정도 잘 던졌거든요. 잘 던졌죠. 네, 근데 5이닝 3실점이라고 한다면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호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날씨와 연관이 있지 않았나? 야, 근데 이거 진짜란 말이야, 이게? 근데 오늘이 이제 코너 선수가 이제 등판하는 날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대구에 기온을 좀 찾아봤더니 5시에 26도가 예보가 됐습니다. 네. 결과는 어떨지 네. 아마 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진짜란 말이야. 와, 나 그날 방송하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핫한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동치는 중위권 삼성, NC, SSG. 자, 주초에 나란히 연패를 기록한 세 팀이 있습니다. 삼성, NC, SSG인데요. 세 팀 덕분에 순위표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에 그 연패가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중위권 싸움이 어떻게 보면 더 치열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NC 같은 경우에는 1위까지도 넘보나?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로 좋은 흐름을 탄 적도 있었는데 또 연패에 빠지면서 많이 떨어졌고요. SSG 또한 좀 올 시즌 내내 보면은 연승도 있지만 연패도 길어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너무 심하게 요동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5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4연패였고 NC가 6연패였고 SSG는 8연패였습니다. 물론 이 팀들은 이제 연패 탈출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반적인 시즌의 판도, 리그의 판도 변화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위권 싸움은 치열해졌고 하위권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먼저 삼성 얘기를 해보면은 삼성이 올 시즌 잘 나갔던 이유는 역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었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좌완 이승현도 그렇고 또 이재훈 선수도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재현 선수가 사실 뭐 경기에 뛰다가 이제 허벅지 통증 때문에 이제 교체가 됐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부상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더 심해지기 전에 일단 한번 휴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퓨처스로 들어갔고 그런데 이승현 선수가 사실 조금 이제 시즌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5경기에서 너무 좋았는데 최근 등판에서 보면 이제 2경기 연속 지금 대량 실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이제 삼성의 연패가 좀 길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구원으로 좀 돌았지만 선발로 등판을 했을 때 좀 많이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투수들이 잘 던져주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최근에 조금 힘에 부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의 연패도 같이 이제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삼성의 연패를 분위기 반전시켰던 것이 바로 트레이드였었고 바로 박병호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자마자 정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네, 지난주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맞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의 사실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면을 놓고 보면 4월 달부터 좀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 박병호 선수가 좀 변화를 좀 요구하는 KT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삼성과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박병호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을 했고 사실 삼성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라이온즈 파크 시대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거포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타자 친화형 구장인데 막상 팀 구성을 놓고 보면은 장타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삼성에서 라팍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토종 30홈런으로 친 타자가 최영호 선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최영호 선수도 그 라팍 시대 첫 해였는데 이걸 하고 FA로 기아로 떠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종 30홈런 타자가 없이 삼성은 홈구장의 위점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사실 뭐 박병호 선수 홈런하면 뭐 홈런의 아이콘인 박병호 선수가 왔고 그러게요. 마침 또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뻥뻥 터뜨리면서 이 삼성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일단 삼성 안에 박병호 선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종열 단장, 아 그러네요. 이병규 수석 코치, 아, 그러네요. 이진영 타격 코치. LG 시절부터 같이 있었던 그렇죠. 맞네요. 박병호 선수의 성격을 정말 잘 알아요. 박병호 선수가 좀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고 흔히 박병호 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믿고 맡기고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예, 그냥 밀어줘라. 예, 그냥 밀어줘라? 예, 그냥 밀어줘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 뭐 박병호 선수가 KT로 이적하고 나서 다시 홈런왕에 오를 수 있었던 뭐 비결도 그냥 KT에서 믿고 맡겼잖아요. 박병호 그렇죠, 선수를.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올해는 뭐 문상철 선수가 도약을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박병호 선수를 대타 카드로밖에 쓸 수 없는 근데 사실 대타라는 자리가 매우 부담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투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을 때보다 더 치기 힘든 거죠.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의 좀 성향상 제일 맞지 않는 자리가 이 대타였던 거죠. 아. 예, 그런데 다시 삼성으로 오고 나서 그냥 내 타석이 보장되는 매일매일 그렇죠. 그런 상황에 또 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프레시 되면서 뭐 기량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또 한 번의 트레이드 카드가 예.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쇼킹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키움이 김희집을 내놨다고 정말 깜짝 놀랐던 트레이드였는데 그것도 지명권을 1번과 3번을 네. 주면서. 그러니까요. 기회를 주면서 저는 사실 1번과 3번 이게 더 저는 쇼킹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카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카드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NC가 키움에 지속적으로 우린 김희집을 좀 갖고 싶다. 작년부터 트레이드 요청을 맞아요. 계속 해왔대요. 아, NC. 김희집 네. 얘기를 계속 했어요. 예. 근데 그 불가라고 작년에 고용 단장이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김희집은 우리 팀의 트레이드 불가 자원입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시기를 돌려봐서 2022 시즌 드래프트 때 그러면 왜 지명을 안 했나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NC 구단 이제 스카우트에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김주원이었고 김주원을 우리가 못하면 앞에서 이제 김주원을 뽑으면은 바로 김희집을 데려갈 계획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일고 시절부터 NC는 김희집 선수를 굉장히 면밀히 바라보고 있었고 이 선수가 어쨌든 장타 포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타를 치는 내야수, 그러니까 20홈런을 치는 내야수로 우리는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라운드, 3라운드 지명권을 같이 주는 게 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선수에게 작년에도 네. 사실 1라운드, 2라운드 지명권 선수들을 보면 지금 데뷔한 선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올 시즌 KBO 리그에. 근데 이제 올해 나오는 그 신인 자원들도 제가 얼추 그냥 좋다고 평가를 받는 선수들만 거의 2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럼 2라운드까지는 그냥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키움의 지명권 확보한 거, 지명권 수집한 거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합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0명 정도가 아주 좋은 선수가 올해는 드래프트에 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1라운드 카드 2개 가져갔어요. 네. 지금 지난해 이제 최하를 했기 때문에 1번이면은 정우주 얘기 나올 수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하나 있고 3라운드가 2개가 있어요. 네. 3라운드 3개군요, 3개. 네, SSG한테 받은 게 있네요. 또. 그렇습니다. 이지영 맞아, 사인 앤 이지영 할 때 트레이드 그때 때, 이지영 저 트레이드 사인 앤 트레이드 할 때 네. 2.5억이랑 그때 당시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와, 그럼 네. 3라운드 3개 카드 3개가 간 거야. 이것만 해도 상위 픽이 지금 벌써 몇 개예요, 카드가. 그러니까 지금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명권을 통해서 지금 6장에 사실 올 맞아요. 시즌에 와. 6장인데 그 6장을 다 지금 골고루 써가지고 좋은 선수를 또 스카우트해가지고 지금 계속 1군 무대에 지금 데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김희집을 포기하게 만든 카드가 이전에 트레이드를 통한 드래프트 지명권 얻어서 지명한 이재상 선수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젊은 선수들을 유망주를 수급하면서 팀을 재편하고 있는 키움인데 다가오는 2025 시즌 드래프트 주인공도 또 키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NC 쪽에 제가 이제 그날 그 김희집 선수가 트레이드 된 날 제가 중계였습니다. 네, 제가 중계라 이제 창원에 있었는데 김희집 선수 뭐 인터뷰도 했고 현장의 어떤 그 분위기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계속 지금 타격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서호철이라든가 뭐 김주원이라든가 박민우 다 젊은 사실 어떻게 박민우 선수 30 초반이니까 뭐 나이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루간 쪽이 워낙 이 두 선수 말고는 다른 선수들이 사실 뭐 대체할 선수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선수들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엔트리라든가 뭐 팀 내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퓨처스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한 선수 어떤 한 선수는 이제 고착이 돼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내 자리니까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 뭔가 이제 조금 더 젊은 선수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과감한 플레이라든가 본인이 뭐 연습량도 많이 늘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NC 내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약간 때. 매기를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예, 예, 예. 기업가에도 바라는 게 그 매기 효과라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뭐 예전부터 김희집 선수를 봐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아 정말 팀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엔트리 안에서 그리고 이제 주전 라인업 안에서도 선의의 이제 경쟁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사실 뭐 같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이제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효과들을 사실 지금에 있는 그 얇은 어떤 그 선수층으로는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상 1번, 3번이라는 과감한 어떤 그 출혈을 하면서까지 이 김희지 선수를 전 영입했다. 사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근데 NC가 이런 카드까지는 트레이드 카드까지 가져온 거는 좋았는데 지난주 성적이 사실은 꽤 좋지를 네. 좀 못했습니다. 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마운드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3, 4월에 그렇게 좋았던 선발 마운드도 마찬가지, 불펜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 들어서 모두 기록이 아주 급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이재학 선수가 뭐 2승에 4점대 후반 뭐 이렇게 보여지는 지표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 네. 있지만 그래도 로테이션을 잘 지켜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재학 선수가 땅 빠지니까 그 이후에 뭐 이준호라든가 맞아요. 뭐 이용준이라든가 뭐 신영우라든가 그러니까 대체 선발들이 등판을 해서 뭔가 한 세네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잡아줬다고 한다면 이재학 선수의 공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이재학 선수 자리에 나가는 투수들이 다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 보니까 신영호는 이 금요일 경기에서는 그렇죠. 아웃카운트 못 잡고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재학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이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 선수들이 뭔가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대량 실점이거든. 8연패 기간에 선발의 평균 자책점이 15.59입니다. 피안타율이 4할 4푼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야. 보니까 이닝당 피안타율을 보니까 1회부터 3회까지가 거의 4할 때에서 5할 때 4입니다. 초반에 초반에 첫 텀에 많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경기 딩동댕하고 계속 맞다 보니까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용 감독이 이제 대행으로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작년에 첫 시즌, 올해 두 번째 시즌인데 그렇죠. 대행으로 있을 때 7연패를 하고 8연패가 강용 감독이 NC에 온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선발 마운드 이야기보다는 그러니까 타선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득점권 상황에서 앞타자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뒷타자들은 부담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득점력이 계속 홈런 말고는 탁탁탁탁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기를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동력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 이게 진짜 연패가 이게 진짜 충격이 좀 세긴 세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NC가 생각보다 타순 변화가 많지는 않은 팀입니다. 네, 그렇죠. NC가 굉장히 타순 변화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간 팀인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찾을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각 팀들마다 이 부진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SSG가 선택한 거는 코치진의 변화를 먼저 가져온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SSG가 연패를 당한 원인도 굉장히 NC랑 비슷해요. NC 또한 연패 기간 평균 자책점, 특히 선발 평균 자책점이 11점대였어요. 결국에는 SSG 또한 NC와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부터 무너지니까 나중에 이거를 뭐 어떻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는데 뭐 아무래도 선발 쪽 마운드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배용수 코치를 이제 2군으로 내리고 송신영 코치를 또 메인 1군 맞아요. 투수 코치로 뒀는데 알게 모르게 이제 이승용 감독과 배용수 코치의 약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미스가 나는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고 SSG의 과제는 당연히 선발진을 다시 재건하는 건데 일단 뭐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앤더슨 선수가 그렇죠. 처음으로 투구수 제한 없이 치른 경기에서 호투를 했고 시라카와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변화된 선발진의 이런 흐름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냐 이게 SSG에게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라리 예방주사라면 안 되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예방주사 한번 맞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낫지도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시즌 중반이고 누구나 또 위기는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넘기면은 뭐 모든 팀들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어떤 반등의 기회를 통해서 혼전의 순위표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27일이었었죠. 최원호 감독의 사퇴 이후에
정경배 감독 대행이 이끌던 한화에 드디어 새 사령탑이 발표됐습니다. 많은 후보가 있었고 많은 썰들이 돌아다녔는데 결국 김경문 감독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유명한 모든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맞아요. 야구인들이 지도자들이 후보군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김경문 감독의 선임은 그 그룹의 의지가 100%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프런트가 이제 추천해서 올린 감독을 했다가 그 감독의 결과가 좀 좋지 않으면은 이 힘의 균형이 좀 그룹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이런 관계인데 하나가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 힘의 균형, 힘의 무게가 좀 그룹으로 쏠렸다. 그러면서 이제 김경문 감독을 두고 사실 예전부터 그 칼로스 소베로 감독 선임 전에도 그렇죠. 김경문 감독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엔 이런 역학관계에서 그룹의 힘이 좀 쏠리는 상황에서 김경문 감독이 선임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경문 감독은 뭐 NC 시절에 뭐 우승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항상 좋은 성적을 냈었고 또 뭐 국가대표 뭐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이제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현장을 떠난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아요. 한 6년 정도, 18년도에 떠났으니까 6년 정도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에서 물론 뭐 포스트 시즌까지 가긴 했으면 결국 우승 경험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의 목표하는 바가 뭐냐. 그런 우려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는 단골로 갔죠. 네, 김경문 맞아요. 감독이. 근데 이제 최종 사실 한국 시리즈에서는 이렇다 지금 성적이 없는 상황인데 글쎄 뭐 현장에 이제 떠나 있는 지 6년이기 때문에요. 뭐 주변에서 뭐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일단은 뭐 2021년도 도쿄올림픽이었잖아요. 네. 뭐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사실 현장 면모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LA 다저스 산하 루키 리그에서 네. 이제 초청 강사, 약간 이제 그런 그 연수라고 하죠. 예, 연수를 이제 받고 그 야구를 완전히 떠났다고 보긴 좀 어려워. 완벽한 경력 단절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작년 2월에 애리조나에서 김경문 감독을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다저스 루키리그 연수 중이었는데 그때 미국 야구의 트렌드를 굉장히 해박하게 다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 투수들은 어떤 식으로 공을 던지고 타자들은 좀 어떤 식으로 타격을 하고 그런 거에 따른 뭐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따른 좋은 효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보고 여전히 야구와는 계속 인연을 붙이고 그라운드를 항상 그라운드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분명 뭐 충돌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아마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을 떠나 있다는 거는 좀 어폐가 아닐까? 예, 김경문 감독이 그동안 이제 야구를 바라보고 그렇죠. 미국에서 현장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도 듭니다. 어쨌거나 또 하나는 성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독을 교체를 하게 됐고 이 기록을 살펴보니까 15년 동안 6명의 감독 중에서 5명이 네. 임기를 결국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평균 한 2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 좀 연속성이 떨어진 것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일단 감독 네임밸류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죠. 네, 그럼요. 쭉 정리를 하면요. 일단 뭐 8대 한대하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고 10대 김성훈 감독이 중도 경질이 됐고요. 그렇죠. 11대 한용덕 감독도 자진 사퇴, 12대 수배로 감독 중도 경질, 13대 최원호 감독 자진 사퇴죠. 9대 김웅룡 감독까지 이 네임밸류 치면요. 3김 시대의 주역이 다 있었습니다. 그 전에 김인식 감독까지 맞습니다. 치면요. 거기다 이제 김경문 감독 왔으니까 4김 시대가 되고. 네. 예. 어찌 보면 한국 야구의 이 역사를 주름잡은 이런 사령탑들이 다 하나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감독들마다 색깔이 다르고 준비한 게 다르고 계획한 게 다를 텐데 그럼요. 이렇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령탑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팀 전체의 연속성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우려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최은호 감독도 지금 자진 사퇴로 이제 지금 결론이 났는데 최은호 감독이 작년 시즌 5월 11일이었죠. 네. 그때 이제 부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풀타임 첫 해거든요, 올해. 네. 작년에는 스프링 캠프도 선수들과 같이 하지 않고 이제 수베로 감독이 이제 중조 사퇴가 되면서 이제 1군 감독으로 영입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글쎄 모르겠어요. 성적이 시즌 초반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커진 상황에서 너무 한꺼번에 이제 팀 성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질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짧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주변에 들어봐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풀타임 감독 첫 해입니다. 첫 해. 첫 해 이제 스프링 캠프를 다 지냈고 과연 자기의 어떤 그 야구를 이제
이제 보여줄 단계거든요. 작년에는 뭐 100경기 이상 감독 대행을 했다고 하지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기가 네. 사실상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경기를 또 치러야 되고 경기를 해야지 뭔가 이제 감독의 어떤 그 생각의 야구를 선수들한테 입히고 선수들이 그 야구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스프링 캠프 한 번 정도는 지나고 네. 한 시즌 정도는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최원호 감독의 이 사태는 저는 너무 빨랐다고 봐요. 저도 네. 100% 동의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감독들의 평균 수명이 네. 2년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윤세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감독의 어떤 철학이 녹여나기엔 사실 2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은 대부분 다 2년 정도를 했어요. 네. 2년 정도를 하고 마지막 해에 이제 성적이 맞아요. 안 나서 계약 마지막 네, 해에. 계약 마지막 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 사태로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최원호 감독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짧다는 너무 그러니까 진짜로 짧아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더불어서 이번에 최원호 감독 자진 사퇴는 좀 시야를 넓게 두고 보면은 그 하나 이글스 구단 전체 체제의 실패 혹은 붕괴로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박찬혁 사장이 그 이제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거죠, 사실. 부임을 하면서 일단 3년 리빌딩을 하고 새로운 구장, 신구장 시대에 맞춰서는 도약하는 이런 계획 하에서 뭐 수베로 감독의 선임도 있었고 또 수베로 감독의 대체자로 최원호 감독을 선택한 부분도 있었는데 자진 사퇴를 같이 했잖아요. 대표이사가 맞아요. 박찬혁 대표이사 같이 했는데 이 지금까지 하나가 세워놓은 5년 정도의 계획, 6년 계획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예, 그냥 송두리째 그냥 사라져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앞으로의 하나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이제 뭐 신구장 시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맞습니다. 이제 내년은 새로운 한정 구장에서 개장입니다. 하니까요. 네. 이 신구장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지도 지금 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윤세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야구계에서는 뭐 최원호 감독의 어떤 임기도 지나치게 짧았지만 박찬혁 사장의 교체 그리고 그 동안 준비해왔던 것이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가 글쎄요 좀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김경문 감독의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김경문 감독 어떤 야구를 보여줄까요? 김경문 감독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는데 과연 그 이미지와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 강한 이미지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김경문 감독님이 진짜 카리스마가 네. 짱이잖아요. 네. 저도 사실 김경문 감독님하고 한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차 예선에 네. 오키나와에서 제가 한 달간 합숙을 할 때 그때 김경문 감독님이 사령탑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해봤는데 사실 뭐 그 대표팀 하기 전에도 김경문 감독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선수단을 잡는 카리스마는 엄청나다. 거의 제가 봤을 때 리그 탑일 거예요. 맞아요. 예, 야, 김태형 감독이 사실 지금 뭐 리그 탑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조는 김경문 감독이라고 봐야 돼요. 김태형 감독이 김경문 감독을 보고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따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단 장악 능력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리그 탑인 것 같고 그런데다가 이제 김경문 감독이 어떤 한 선수를 믿게 되면 그 선수를 꼭 키워내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김현수, 네. 그리고 이제 나성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선수들이 워낙 이제 기량이 출중했고 가능성이 김경문 감독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진짜 조금 흔들릴 때도 뚝심으로 밀어붙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키워야 될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맞아요. 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야 될 선수들을 과연 김경문 감독의 눈으로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해서 정말 믿음을 준다고 한다면 글쎄요 젊은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는 진짜 완벽한 주전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믿음과 그런 것들을 김경문 감독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선수들의 성장세도 아마 좀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김경문 감독을 영입해서 볼 수 있는 효과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기회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나성범 선수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그 나성범 선수가 초창기에 신예 시절에 그 타석에서 경기 중에 제 기억으로는 투수 땅볼이었던 것 같아요. 투수 땅볼을 치고 이제 고개 숙이면서 더가서 들어오고 또 고개 숙인 채 외야 수비를 하려고 장비를 챙기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그때 외야 수비를 나갈 때도 그냥 터벅터벅 천천히 걸어가더래요. 바로 김경문 감독이 교체 들어와라 고개 숙이지 했는데 그때 김경문 감독이 나성범 선수한테 한 얘기가 너는 우리 팀의 얼굴이 될 선수다. 우리 팀을 대표해야 될 선수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프로 선수로서 자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따끔하게 충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나성범 선수 지금 완전 베테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닝 끝나고 수비로 나갈 때 보면은 뛰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인 습관이 계속 가는 그때가 거죠. 출발점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야구 선수로서의 자세, 그 야구 선수가 꾸준히 롱런하기 위한 습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김경문 감독이 확실하게 좀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좀 감독들의 감독인 모습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염경엽 감독이 좀 자주 얘기하는 게 아시다시피 LG는 지금 엄청나게 뛰는 야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또 오해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염경엽 감독의 좀 주의인데 보면은 LG가 점수차가 좀 많이 나면은 다 주자들 그냥 베이스에 붙여놓습니다. 이미 좀 승부가 결정됐을 때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라고 하면은 염경엽 감독이 넥센 감독 시절에 NC 김경문 감독한테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넥센이 긴 연패 중이었는데 이제 NC랑 붙었죠, 넥센이랑. 근데 좀 승부가 기울었을 때 NC 선수들이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다 그냥 베이스에 붙어 있더래요. 예, 도루를 안 하겠다는 상대에 대한 뜻이죠. 어떤 존중이라고 볼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그때 넥센이 연패를 끊었는데 너무 그때 감사한 마음에 염경엽 감독이 경기 후에 김경문 감독한테 문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 정말 큰 가르침 얻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감독하면서 이 기억 잊지 않고 그대로 실현하겠습니다라고 감독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LG도 작년 올해 경기 보면은 점차 많이 그렇죠, 나면은 그렇죠. 주자들 다 그냥 베이스에 묶어놓거든요. 리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부터 해서 뭔가 야구의 정도 이런 거에 있어서 김경문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현재 선수들도 그렇고 몇몇 사령탑에게도 젊은 감독들에게도. 네. 그래서 참 뭐 여러 가지 많이 남긴 감독이고 또 이제 하나로 왔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또 그렇죠. 남길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윤세호 기자의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게 그 메이저리그 이제 지난 시즌 끝나고 더스 베이커 감독이 은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메이저리그에도 지금 노장 감독들이 굉장히 좀 맞아요. 많이 네. 생겨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젊은 감독이 있는 만큼 베테랑 감독, 노장 감독도 리그에 좀 있어야지 리그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젊은 감독도 보고 배우는 점도 있고 느끼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의 이번 하나 어떤 복귀도 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왜 이렇게 변화했냐를 좀 들여다 보면요. 뭐 한 5년 전, 6년 전에는 정말 젊은 감독, 완전 젊은 그리고 감독들이었었죠. 프런트와 소통이 잘 되는 맞아요, 감독, 맞아요. 기록에 능한 감독, 데이트에 능한 지금 감독. KBO 리그도 사실 그런 거 원하긴 원하죠. 예. 예. 그런 감독들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야구라는 종목은 1년에 정말 많은 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예. 선수들의 감정의 동요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결국에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선수들의 감정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한 팀으로 뭉치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여기 있어서는 베테랑 감독이 그렇죠.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흐름을 또 바뀌면서 메이저리그도 노장 감독의 좀 전성 많이 시대가 돌아왔어요. 네, 맞아요. 김경문 감독이 58년생이시거든요. 네. 58년생. 이범호 감독이 81년생이라고. 23년 차이고. 네. 그게 프로야구인 거죠. 네.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세대 간의 어떤 경쟁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뭐 시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과 함께 한화가 올 시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떤 모습을 또 반전을 또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한 포스트 시즌 제도의 변화. 네, 144경기를 치러야 되는 정규 시즌, 한 시즌 잘 지은 농사를 수확하려면 포스트 시즌에서의 승부를 피할 수가 없겠죠. 결국 최종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을 야구의 승자가 돼야 되는데 이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의 방식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참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포스트 시즌 한번 변화를 좀 참견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의도에서 오늘 이 주제를 잡기로 했습니다. 올 시즌 당장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올 시즌 당장 바꿀 수는 없죠.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럼요. 지금 1위팀 잘 하고 있는데 네. 난리나죠. 지금 바꾸자고 그래요. 시즌 중에는 안 됩니다. 시즌 중에는 안 네. 되고 이제 다음 시즌이나 이렇게 좀 네. 지금부터 논의를 좀 시작해보면 그렇죠.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스트 시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참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참견이라는 거에 이의를 좀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쪽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냥 바꾼다는 얘기가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아니 얘기가 시청자 아니고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네. 담고 주시면 네. 이게 지금 제도가 좋다 그럼 그것도 좋은 거고 아니면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 뭐 이런 네. 의견도 충분히 포스트 시즌의 어떤 방식에 대한 또 익숙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이런 확신을 좀 드리고 네.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KBO 리그 포스트 시즌의 특징은 일단은 단계별로 올라가게 돼 있는 맞습니다. 거죠. 5위 팀부터 이렇게 네. 올라가게 돼 있는데 1위 팀한테 좀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요. 네. 엄청난 어드밴티지죠.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뭐 그렇기 때문에 정규리그에서 뭐 그렇지, 우승하고 싶어서 사력을 다해서 거죠. 우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사실 뭐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텍사스하고 이제 애리조나 이제 다 와일드카드로 다 와일드카드 올라온 팀들입니다. 팀들이 맞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래 조금 이제 어렵게 정규 시즌을 마친 팀들도 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100승을 올린 팀이 작년에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그래서 논란이 됐죠. 예,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예, 그래서 과연 162경기를 치르는데 정규 시즌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이 정도 갖고는 그러면 어느 팀이 이제 정규리그에 사력을 다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찬반이 조금 갈리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포스트 시즌의 어떤 제도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KBO 리그가 지금 시스템을 갖춘 것도 좀 얼마 안 됐죠. 이게 와일드카드가 이제 생긴 거고 네, 네. 그 전엔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원년인 1982년부터 88년까지는 좀 전후기로 나눠서 아, 정기리그, 맞아요. 후기리그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리그 우스팀, 후기리그 우스팀 아, 뭐 이거 이런 안 식으로. 척하면 안 되는 건가? 네, 그러다가 이제 단일리그 체제로 갔죠. 네. 그러다가 또 한 번 조금 메이저리그식으로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있는 것처럼 양대리그를 한 적도 네, 있었죠. 1999년, 맞아요. 2000년도에 양대리그로 가면서 이때는 확실히 양대리그 우승팀이 그러니까 단일 리그가 아니다 보니까 네, 한 번씩 거쳐가서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는 그런 구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대 리그 체제가 딱히 이렇게 호응이 없었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흥행이 잘 네. 되지는 않았어요. 네. 예, 예. 그러면서 다시 단일 리그로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뭐 사실상 지금 포맷인 하위권 팀이 이렇게 올라오는 19단 체제 전인 8구단, 9구단 체제 때까지는 4위 팀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2015년도 19단 체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와일드카드 제도가 생기면서 5위 팀과 4위 팀이 붙고 그래서 사다리 계단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포지션 포맷이 된 거죠. 예전부터 사실 가졌던 생각은 어떤 거냐면 글쎄요, 뭐 약간 올드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원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144경기니까 72경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로 전반기 후반기로 그러니까 승률을 따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즌 초반에 만약에 뭐 10연패라든가 뭐 12연패 가지고 완전히 뭐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관리는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리그 자체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 팀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또 보장도 없고 그러면 한 시즌을 좀 일찍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해서 72경기씩 잘라가지고 거기서 1등부터 10등이 가릴 거 아니에요, 전반기에. 그리고 후반기에는 다시 리셋으로 1등부터 10위를 가려서 거기에 뭐 겹치는 뭐 1위 팀이 겹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진표를 작성하면 오히려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참신하고 신박하게 나네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러면은 야구가 한 개 시즌에서 한 반개 반개 그렇죠. 나눠지는 예. 약간 그런 1년에 두 번 시즌 그 옛날에 그런 분기 얘기도 시즌은 있어요. 그냥 약간 그런 옛날에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썸머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네, 썸머리그 약간. 네, 7월 8월 해가지고 네. 한여름에 고성적 갖고 뭐 이렇게 또 따로 하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제도의 변화를 얘기하고 뭐 이런 뭐 전후반기 얘기도 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어떤 그 흥미도를 좀 마지막까지 좀 유지하자 뭐 이런 네. 것이 어떤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포스트 시즌의 어떤 특징은 1위 팀에게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셋에 좀 흥미도가 맞아요. 떨어지는 건 아니야. 이런 단점도 있다. 또 그러나 그렇다면 1위한테도 어드밴티지 줘야지. 뭐 이런 또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일 리그라 사실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 리그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에서 다 이제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렇게 뭔가 이제 크로스를 해가지고 이런 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단일 단일 리그 리그다 방식이라다 보니까. 보니까 이거는 사실 144경기에 대한 분명히 보상이 포스트 시즌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쉽게 이제 포스트 시즌 제도를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업셋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업셋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네, 그냥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역대 1위 팀이 아닌데 우승한 경우가 5번밖에 없습니다. 5번밖에 없어요. 네, 89년도 혜태, 92년도 롯데, 01년도 두산, 2015년도 두산, 그리고 18년도 SK. 아, 네, 딱 5번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네요. 1위를 하면은 한국 시리즈도 우승한다. 이런 명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시즌에 대한 어떤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1위 팀한테 어드밴티지를 줘야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저희와 좀 우리와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참 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 포스트 시즌이 갖고 있는 흥행성
이걸 놓칠 수가 없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네, 굉장히 극대화해야 중요한 된다.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변천사를 놓고 보면 사실 뭐 메이저리그는 역사가 워낙 길어가지고 변화도 굉장히 많았는데 공통적인 변화, 특히 21세기 들어서 공통적인 변화는 포스트시즌 경기 수의 확장이에요. 네, 최대한 포스트시즌 올라가는 팀을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지속적으로 늘려가지고 이 가을 야구 경기 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결국 흥행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결국 관심도를 흥행이죠. 더 증폭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 메이저리그 또한 이 리그 우승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보면은 1903년부터 68년까지는 내셔널리그 우승팀,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 월드 시리즈. 바로 예, 월드 시리즈 그냥 바로. 포스트시즌이 월드 시리즈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어. 그 정도로 단일 리그 우승팀에 대한 혜택이 컸는데 점점 이제 리그 흥행, 포스트시즌 흥행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스트시즌 경기 수가 많아졌고 챔피언십 시리즈, 그다음에 월드 시리즈였던 게 이제 디비전 시리즈,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 맞아요. 월드 시리즈 맞아요. 이렇게 확장이 됐고 그 후에는 이것도 심심하다. 더 늘리지 해서 와일드 카드를 만듭니다. 와일드카드까지. 와일드 카드 한 장 만들었다가 지금 와일드 카드가 지금 세 장이에요. 세 장이에요. 리그가. 세 장. 승률로 따지면 세 장이에요. 네, 총 와일드 카드가 6장이고 그러면서 현재 메이저리그는 30개 팀 중에 12개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을 합니다. 많기는 많네요. 네, 그러면서 와일드 카드 시리즈가 또 생겼어요. 그렇죠. 네, 와일드 카드가 세 팀이니까 그렇죠. 승률 안 좋은 승률 두 번째, 세 번째인 와일드 카드 그렇죠. 팀끼리 또 와일드 카드 시리즈에서 맞붙고 네. 이런 식으로 점점 포스트시즌 경기가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 프로야구도 좀 그래요. 사실 일본 프로야구는 이 클라이맥스 시리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클라이막스 시리즈를 왜 만들었냐면은 그 퍼시픽 리그가 센트럴 리그에 비해서 항상 좀 인기가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흥행성이 퍼시픽 좀 리그가 우리가 센트럴 리그보다 인기가 없는데 저 흥미 요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 클라이막스 시리즈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센트럴 리그도 보니까 이 퍼시픽 리그가 이게 잘 되는 거야. 클라이막스 시리즈 만드니까 그렇죠. 흥이 잘 되는 결국 거야. 흥행 돈이죠. 네, 안 되겠다. 우리도 만들어서 이제는 센트럴 리그와 퍼시픽 리그가 다 이 클라이막스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KBO 리그랑 비슷하게 계단형으로 3위 팀과 2위 팀이 맞붙고 승자가 또 1위 팀이랑 맞붙고 그러면 이제 재팬 시리즈에서 그렇죠. 격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뭐 NPB가 좀 KBO를 참고한 게 아닌가 이거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포스트시즌에 대한 흥행도가 가장 강하니까 그렇죠. 이 카드를 계속 키워보자, 경기 수를 늘려보자, 흥행을 극대화하자 이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뭐 퍼스트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가 있긴 한데 거기서 1승을 하나 주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드밴티지를 약간 주는 건 있어. 그거는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기는 네. 같아요. 예. 그걸 주지 않으면 사실상 1, 2, 3위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아래에 있는 팀들이 오히려 경기 감각을 쌓고 올라오게 되면 위 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맞아요. 사실 조건들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승을 안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규리그에 대한 사실상 좋은 성적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자, 팬들은 과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물론 현재가 더 좋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번 지금 세 분의 의견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의견이 어떤지 네.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일단은, 저는 사실 이 포스트 시즌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맞아요. 예,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이 이제 너튜브에 있는데 가서 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되게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왜 포스트 시즌을 바꾸냐, 괜히 멀쩡한 거.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 콜 좀 이것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왜 더 쓸데없을까? 급선무다. 그게 더 급선무지. 왜 멀쩡한 포스트 시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ABS가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바꿨죠. 이제. 바꿨잖아요. 바꿨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 포스트 시즌 제도에서 이제 팬들의 어떤 고민해보자. 팬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과연 낼 수 있는 어떤 그 대진표가 어떤 거냐. 사실 저는 근데 그 당시 했던 거와는 좀 달라요. 자,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요 방식은 이제 프로농구 이제 스타일인데 농구 얘기 많이 하죠. 사실. 농구도 이제 10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KBO 리그도 10개 팀 가운데 이제 6개 팀을 했는데 글쎄요, 뭐 6개 팀이 조금 많다는 이야기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KBO 리그 같은 경우는 144경기에 대한 2대진표잖아요. 네. 근데 프로농구는 54경기에 대한 차이가 대진표이기 좀 있죠.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를 훨씬 많이 치르고 6개 팀이 나간다? 이거는 조금 적게 치르고 6개 팀이 나가는 것과는 약간 정규 리그에 대한 어떤 성적이 조금 폄하된다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은 일단은 많은 경기를 이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1위 팀과 2위 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정말
죽대로 줄 수 있으면 저는 이 카드도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1, 2위 팀이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오전 삼성 승제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포스트 시즌. 5경기를 쉴 시간 없이 그냥 5일 내내. 아, 5일 연속으로 5일 연속으로 이동일 없이 5연전 5연전을 하는데 2-2-1로. 왜냐면 이게 5위 팀한테 5경기를 다 몰아주면 사실 체력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게. 2-2-1로 하루도 휴식 없이 5경기를 치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팀, 여기서 올라가는 팀은 1위 팀과 1위가 1승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아, 1승 어드밴티지 일본처럼 준다. 네, 여기 준다.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경우에 이제 9회 무승부를 생각을 해보면 연장 없이 9회 무승부를 할 때도 1위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네. 그리고 1위 팀 홈구장에서 모두 경기를 치르는. 일본이 포스트 시즌 맞아요. 클라이맥스를 다 홈에서 네, 상위 상위 팀 팀이 홈에서 홈에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위 팀이 이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해요.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2위 팀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1, 2, 3, 4, 5, 6, 7. 1승 안 주고. 그 구장을 바꿔가면서. 네, 구장을 홈 먼저, 바꿔가면서. 홈 먼저. 지금처럼. 네. 1, 2, 3, 4, 5, 6, 7로. 근데 만약에 3위 팀이나 4위 팀이 올라와요. 그러면 1승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1위 팀한테.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러니까 1위 팀 어드밴티지를 어느 정도 그렇죠. 하는 계속 거네요. 그런데 5위 팀에서 6위 팀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여기를 이기고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팀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7차 4선 승제로. 여기도 이제 보면 여기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5일 동안 계속 경기를 치르고 여기서 이제 올라온 팀이 여기는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2위 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어드밴티지는 1위만 주고. 1위만 주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1위를 주게 되면 여기와 여기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순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승을 안 주고 하는데 2위 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9회 무승부는 여기 그러니까 똑같이 가져가는데 1승만 안 주고 네. 했을 경우에 올라왔을 때 만약에 1위 팀과 2위 팀이 붙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똑같이. 1, 2, 3, 4, 5, 6, 7로 경기를 치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1위 팀 어드밴티지도 있고 업셋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 수가 27경기예요. 아니, 우연전을 한다고 27경기인데 했으니까, 예. 지금 포스트 시즌이 거의 한 달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동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동일이 인정하지 중간중간 않으니까. 이동일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5경기를 먼저 치르게 되면 사실상 이동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서도 5판 3선승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1, 2, 3, 4, 5예요. 저는 1, 2, 3차전을 하고 하루 쉬고 4, 5차전. 왜냐하면 앞에 경기를 몰아놔야지 1승을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내버리게 되면 1위 팀이 뒤를 툭 쉴 수가 있거든요. 쉴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대전표를 이렇게 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7일인데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날짜로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다. 근데 경기 수는 더 오히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이제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경기도 많아지고 뭔가 볼거리도 많고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드밴티지를 줄 거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일본 클라이막스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약간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근데 미국도 막 MLB도 약간 맞아요. 복잡한 건 네. 있어요. 복잡한데 그 복잡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트 시즌의 저는 묘미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짜봤습니다. 어떤 제도의 변화?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흥미로운 제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5일 동안 경기를 치르는 이것도 체력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5차전까지 가게 되면 거의 1선발이 5차전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약간은 그 그렇죠. 1위 팀에 대한 상위 팀에 대한 그렇죠.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1위 팀은 1선발이 나올 것이고 2위 팀은 만약에 뭐 3선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치업도 이제 상위권에 배치된 팀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게 이제 한번 이게 날짜를 한번 짜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멋진 PT였던 것 같습니다. 6개 팀 포스트 시즌 중 네. 장스나의 포스트 시즌 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윤세호 기자로 바로 넘어갈까요? 윤세호 기자는 일단 5개 팀 지금과 똑같은 5개 네, 팀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장순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144경기에 대한 변별력은 야구는 분명히 있는 스포츠다. 있어야 된다. 정규 시즌에 대한 이걸 좀 변별력을 생각해가지고 어드밴티지를 확실히 주자. 그래서 1위 팀은 여전히 한국 시리즈 직행. 예, 이거는 그대로 놔뒀고요. 저는 그 이제 한국 시리즈 전에 좀 더 치열하고 좀 뜨거운 분위기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2위 팀과 5위 팀, 3위 팀과 4위 팀이 먼저 맞붙는 그런 포스트 시즌 2, 5, 3, 4로 그렇습니다. 아하, 네, 예. 그 대신 또 상위 팀에 대한
이점은 확실히 주자라고 해서 2위 팀, 5위 팀의 이 시리즈에서는 2위 팀이 1승을 안고 가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모든 경기가 2위 팀 홈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 홈 경기로. 네, 그리고 3위 팀과 4위 팀의 경기도 3위 팀의 모든 시리즈가 홈 경기로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3위 팀이 1승을 안고 가고요. 그러면서 3번 먼저 이기는 팀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봤고 여기서 제가 이게 잘못 나왔는데 이 라운드도 7전 4선승제로 합니다. 아, 거기도 5전 3승이가 7전 4선승으로 예, 가자.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17경기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최대 17경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기 수 좀 늘려야 되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앞서서 이 앞선 라운드는 7전 4선승제로 가되 항상 조금 바라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한국 시리즈에 붙는 두 팀이 이왕이면은 좀 좋은 컨디션에서 붙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승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상위 두 팀이 최상위 두 팀이 좀 좋은 컨디션에서 하면 좋겠다. 1위 팀은 당연히 뭐 지금까지 관리 다 하고 나서 거의 한 3주 이상을 쉬고 했으니까 그게 3주를 쉬어야 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팀은 좀 그게 좀 덜했잖아요. 물론 2위 팀이 금방 끝내고 올라오면 상관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 게 한국 시리즈 7전 4선승제 하기 전에 한 3일 정도의 휴식기를 두자. 그 예. 1위 팀이 반대할 텐데. 그 대신 시컨 어드밴티지 놓고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 팀한테 주는 거 그 아니에요? 대신 얘기할 수 1위 있죠. 팀의 직행 어드밴티지는 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포스트시즌에 대한 좀 치열함은 더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한국 시리즈에 대한 치열함도 더하기 위해서 3일 정도의 휴식기를 갖자.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스나가 제안한 거에 비해서는 일단 1위 팀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확실하고 상위 팀에게 어쨌든 네. 1승을 준다는 거는 상위 팀을 좀 더 인정해 주겠다. 그 부분은 네.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팬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직행으로 이제 1위를 차지를 했을 때 그 어드밴티지가 유지가 돼야 돼.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1위 팀에 대한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있어요. 네. 존재하는 게 네. 너무 지금 많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에 타이브레이커 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몇 년 전에 KT와 삼성이 맞습니다. 145번째 경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런 제도도 있는 만큼 1위 팀, 정규 시즌 우승팀에 대한 건 인정을 해주자.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1위 하기도. 그런 취지로 이런 좀 포맷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조금 제가 보완을 만약에 윤세호 기자 이 대진표에서 네. 보완을 하면 네. 3위와 4위와의 경기에서는 네. 3위에게 1승을 주는 거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2위까지만 3, 4위 팀은 네, 그거 1위, 아니고. 2위까지만 1승을 주고 그러니까 1위는 직행이고 2위한테만 1승을 주고 3위와 4위는 그냥 5판 3선승제로 네, 하는 3, 거예요. 4위는 어쨌든 간에 승률 차이가 그게 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2위와 3위가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위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조건이 포스트 시즌에 똑같아진다? 이거는 저는 사실 조금 예. 그래서 오히려 2위와 5위와의 경기에서는 예, 그냥 2위에게 1승을 주고, 1승을 주고. 예, 3위와 4위와의 경기에서는 그냥 두 팀 모두 아. 예, 5판 3선승제로 승부를 보고 이렇게 되면 5차전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경기를 더 치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네. 그것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진짜 괜찮은 대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위 팀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있고 2위 팀에 대한 예우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장신나 것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물론 좀 재밌기는 한데 약간 변주를 주니까 약간 좀 어떤 그 업셋의 가능성도 네. 높아지고 또 다른 시각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위 팀이 이제 직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1위 팀의 팬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또 반대 시각은 어떤 거냐면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경기력 얘기도 나오잖아요. 포스트 맞아요. 시즌은 경기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1위 팀이 뭔가 축제의 마당에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확 띄워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그 대진표처럼 중간에 나와서 그 1위 팀이 뭔가 이제 그 팬들이 그런 그 성취감이라든가 한 시즌에 대한 어떤 그 희열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불만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지속적으로 나오겠네요. 이 3주가 너무 길다. 네, 맞아요. 1위 하고 나서 한국 맞아요. 시리즈까지 기다리는 이 기간이 너무 시간이 안 가고 너무 지루하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안하는 거는 사실은 제 의견은 아니고 사실은 작년 시즌 끝나고쯤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굉장히 오래 야구를 보신 야구 팬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요분이 주신 의견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야구 참견에서 이런 포스트 시즌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작년에요? 작년에 와. 그렇게 해서 편지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제안을 보내주셨어요. 편지 제안을. 그래서 포스트 시즌을 제 의견, 이분이 편지를 보내주신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의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 분의 의견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위 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아까 장스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3주 동안 너무 오랫동안 뒤에 가려져 있다.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위와 5위가 3전 2선승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가 5전 3선승제를 갖습니다. 4위와 5위에서 이긴 팀이 1위와 경기를 갖는 거죠. 네. 근데 제 의견은 하나 여기도 추가를 하면은 여기는 1위 팀한테 1승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위와 5위가 3전 2선승제가 아니라 5판 3선승제를 해야 돼요. 경기를 좀 더 많이 갖자. 아. 그래서 좀 그렇죠. 그 1위 팀한테 고 어드밴티지를 네.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유리하게. 말씀드린 5일 내내 그렇죠. 5일 내내 경기해야 된다. 그런 약간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하여튼 그러니까 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기는 합니다. 근데 네. 1위 팀 어드밴티지를 약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렇게 되면 업셋의 가능성도 있어지는 거죠. 2위와 3위 팀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네. 2위와 3위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면 네. 3위 팀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1위 팀이 어쨌든 경기를 한번 하고 오기 때문에 3위 팀이 사실은 시리즈가 한국 시리즈가 와서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생기고 업셋의 가능성을 약간 좀 높이는 사실은 어떤 제도라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위 팀이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2위 팀과 4위 팀에 이제 이긴 팀이 올라왔을 때 여기 이제 1위 팀한테 어드밴티지 안 주고 없죠. 그건 그냥 없어요. 7판 4선승 여기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 전 단계에서 4위 팀, 5위 팀이 올라왔을 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는 사실은 7전 4선승제 그냥 가는 거죠. 예. 그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편지로 사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분께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견 있으면 이렇게 편지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좀 의견 좀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 이 야구의 참여 아이템도 좀 많이 좀. 근데 굉장히 정성이 정말 그러니까요. 짙은 편지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그러네.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도 네. 하나 딱 만약에 만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 좀 네. 주세요. 이게 또 뭐 저는- 완벽한 거는 아니니까. 저는 그 2위 팀이 3위 팀을 이겨서 한국 시리즈 올라갈 때는 그냥 7판 4선승제. 근데 3위 팀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대 1위 팀한테 1승을 주고 1승을 주자. 네. 주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페넌트레이스의 성적을 그러니까 포스트전도 반영을 해야 되는. 요 그 우리 팬분께서 보내주신 단점 중에 하나는 1위 팀의 어드밴티지가 좀 적긴 해요. 네. 맞아요. 이 두 분이 제안하신 거에 비해서 1위 어드밴티지가 좀 적긴 한데 그런 식을 통해서 제도를 약간 좀 손을 봐서 3위 팀이 올라가면은 좀 약간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참 저희가 참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게 참견입니다. 여기까지 참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참견하지만 KBO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있기는 계속 포스트전에 대한 있어요. 흥행성을 좀 더 키워봐야 된다. 이 부분은 논의가 있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 이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바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한 2년 전에 이제 KBO가 사실 허구현 총재가 이거 도입을 하려다가 얘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 뭐 얘기를 유성 기자 얘기한 하려다가 것처럼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이제 팬들의 어떤 그 네.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제 거론이 싹 들어가 버렸죠.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되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변화를 줘야 될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의 어떤 그 포스트 시즌 제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보기 편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지만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쯤은 변화를 좀 가져가서 이제 우리 이제 KBO 리그 이제 포스트 시즌도 경기 수가 좀 많아지면서 그 포스트 시즌에 대한 진짜 재미, 진짜 야구 재미, 이런 것들 그게 진짜 승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느끼려면 진짜 야구를 느끼시려면 이 포스트 시즌에 정말 팬들 진짜 막 열광하시잖아요. 네. 그럼 제도가 조금 바뀌면 더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경기가 좀 늘어나면 저는 확실히 팬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시즌 6개 팀 나가는 거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스트 시즌은 어쨌든 경기 수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참여의 기회도 많아야 되는 생각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포스트 시즌 경기를 많이 늘리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지금 뭐 일본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인데 지금보다는 훨씬 늘리자. 대신 정규 시즌을 좀 줄이자. 그런 의견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두 분은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스폰서십이라든가 이 중계권료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좀 걸려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정규리그 같은 경우에는 144경기가 이제 늘어난 게 솔직히 너무 많아요. 2015년도잖아요. 맞아요. NC가 이제 저희가 네. KT가 KT 들어오면서 근데 사실 너무 많아요, 진짜로. 예. 사실 뭐 선수들 계속 부상으로 지금 뭐 신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팜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막 두터운 자원들도 아닌데.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제 좀 이제 경기 수요 갖고 좀 그만 얘기해. 왜냐면 현장에 있는 감독들이 사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 매년 나오는 사실 이 얘기입니다. 144경기를 좀 줄이자라는 목소리는 현장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팬분들은 야 이제 그거 이제 정착했는데 뭐 그렇게 그냥 144경기 하면 되지. 그 또 경기 수 갖고 또 얘기하냐 이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럴 수 되게. 있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수를 글쎄요 뭐 한 경기씩 줄이고 포스트 시즌은 오히려 늘리는 뭐 게. 9경기에서 10경기 정도 맞아요. 늘린다고 한다면 맞아요. 저는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 팬분들이.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야구 경기의 질도 저는 맞아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팬들의 어떤 의견 그리고 팬들이 어떻게 재밌게 야구를 보실까 이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포스트 시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야구의 채널 너튜브에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야구를 한다는 거는 한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냈다는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하겠죠. 길고 긴 레이스의 승자를 가려내기 위해 선수도 팬들도 포스트 시즌을 기다리는 만큼 더 합리적이고 더 재밌는 포스트 시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주 다양하게 신나게 저희도 한번 참견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포스트 시즌이 되기를 운영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아주 열심히 저희가 참견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서울의 윤세호 기자와 함께한 참견이었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